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 올리원스쿨 올리원 독서 저술 프로젝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저술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먼저 우리가 이 설명회를 하게 된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올리원스쿨에서 선생님이 진행하는 유일한 수업입니다. 여기서는 코칭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아주 오랫동안 한 클래스씩 맡아서 그 시대에 맞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또 선생님이 연구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업은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7년에는 독서와 저술을 통합한 코칭 과정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께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 좋은 결과를 나눌 때까지 그 인연이 계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 설명회를 위해서 크게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왔는데 그 이야기를 잠시 하고 그런 이 인공지능 시대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가 다가올 겁니다. 그 위기와 대안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공지능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현재 현황과 영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현황은 크게 몇 가지 재밌는 인공지능 이야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수십만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몇 가지만 골라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수술도 살아있는 의사, 인간 의사가 하는 것보단 로봇 의사가 하는 것이 더 나은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간 의사가 수술을 하거나 또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비율이 있죠. 그걸 보고 오진이라고 그러는데 오진과 오처방이 되겠죠. 근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네, 무려 50%가 된답니다. 거의 반절의 오진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환자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10%예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발견한 것들. 근데 의사가 발견하는 오진율은 밖으로 알려지지 않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오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닥터 로봇이 수술을 시작하고 또 진단 처방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환자들이 이제 살아있는 인간 의사보다 이 인공지능 의사에게 찾아간답니다. 자,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영상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는 잠시요. 스테레오 믹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예, 목소리가 안 들리면 혹시 얘기해 주세요. 제 목소리 들리나요? 이렇게 인공지능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 혹시 소리 들렸나요? 안 들렸나요? 여기 예지 코치님? 예지 코치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잠깐만요. 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들리고, 영상은 들리는데 목소리가 안 들렸구나. 네, 알겠어요. 자, 우선 이것부터 듣겠습니다. 의료 분야 진출을 시작했지만 로봇은 이미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첨단 수술 로봇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수술실 풍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건일 기자입니다. 메스. 빠른 손놀림으로 수술하는 집도의 대신 로봇이 바늘과 핀셋을 들었습니다. 작은 구멍을 뚫어 사람의 손이 닿기 힘든 부분까지 치료합니다. 굉장히 정교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 아주 정확한 수술들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죠. 시선 추적 장치가 달린 수술 로봇은 의사의 눈길이 가는 곳을 내시경으로 비춰줍니다. 영국에서는 초소형 마이크로 로봇을 눈에 넣어 0.01mm의 막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로봇 역시 의사의 손 동작에 따라 움직이는 원리인데요.
최근에는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로봇 자동 수술까지 성공하면서 인간 의사와 로봇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로봇이 봉합 부위를 적외선 카메라로 추적하고 센서로 바늘과 실의 압력을 측정하면서 알아서 봉합합니다. 의사는 옆에서 실의 위치만 옮겨줍니다. 로봇이 과연 잘하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항상 지켜보되 실제 수술 작업은 로봇이 하는 것.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전 세계 의료 로봇 시장은 지난해 약 5조 원 규모. 의료용 로봇의 다음 단계는 인공지능과의 결합입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 예, 목소리 들리나요? 들리면 표시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인공지능은 바로 아직까지 인공지능과 결합이 안 된 그냥 단순한 자동 로봇 정도 선에서 이 정도인데요.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다가오면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을 자랑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상담까지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볼까요? 바삭한 쿠키와 부드러운 초콜릿이 만나면 입안 가득 퍼지는 행복의 맛. 허쉬가 만드는 놀랍고 환상적인 만남에 빠져보세요. 행복의 맛 허쉬 쿠키앤크림. 네, 보세요. 이제는 연애 상담을 해주는 인공지능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본 얘기인데요. 인간의 복잡 미묘하고도 다양한 사랑 이야기를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해하고 조언해주는 걸까요? 도쿄에서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한 포털 사이트가 선보인 연애 상담 인공지능 오시에루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인간의 연애 상담 글을 분석해 가장 적절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남자 동료가 야외에 같이 놀러 가자고는 하는데 선물 같은 건 주지 않아요. 오시에루는 남자가 아직 좋아하는 단계가 아니라며 용기를 내 좀 더 남자의 마음을 확인해보라고 조언합니다. 먼저 정말 고민이겠군요 라는 식으로 공감을 나타낸 뒤 구체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이어서 셰익스피어 같은 유명인들의 격언으로 마무리합니다. 인간이 쓴 단어와 표현을 통해 그 사람의 감정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반응을 내놓는 겁니다. 気づかずに AI に対してのありがとうっていう回答ありがとうっていうところを答えていただいたりするのもあるので 일본의 인공지능은 이미 사회 곳곳에서 인간과의 공존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조치훈 구단과 맞붙었던 바둑 인공지능 딥젠고, 도쿄대 입시 문제를 푸는 토 로봇군, 나아가 소설을 쓰고 작곡하는 인공지능도 등장했습니다. 일본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손을 들어줘 고질적인 과로사와 노동력 부족까지 해결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네. 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간과 대화를 해 나가는지도 보여줬죠. 네, 앞으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아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제 목소리 들리죠? 목소리 들리면 답변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교사가 수학을 가르치는 단계가 왔습니다. 예, 벌써 로봇이죠. 그러니까 작은 로봇이 나와서 수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문제를 물으면 답변도 하고 또 인공지능이 수학 문제를 제출하고 학생이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자동차의 완전 주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7년이죠. 네.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질주하는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손을 놓고 있어도 알아서 달리고 차선도 척척 바꿉니다. 어두운 밤까지 교통표지나 사물을 식별해 주행합니다. 카메라와 적외선 레이더,
빛을 인식하는 센서인 라이더 등이 정밀해진 결과입니다. 횡단보도나 사람을 가려내는 건 실시간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예측하는 머신러닝 기술 덕분입니다. 업체 간 경쟁 속에 기술은 고도화됐지만 아직 완벽한 단계는 아닙니다. 차량과 차량, 관제센터가 실시간 연결되는 빠른 통신 네트워크와 자율도로 교통 시스템까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도 2025년 73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차종인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바뀌는지 아시겠죠? 차를 타고 가는데 자율주행이 된다. 어때요? 괜찮은 시스템이죠. 앞으로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 일상에 도입이 된다면 세상이 참 많이 달라질 겁니다. 네, 계속해서 볼게요. 인터넷에서 바둑을 두는데 이번에 더 뛰어난 바둑이 나왔습니다. 최근 인터넷 바둑 사이트에서는 세계 최정상의 프로 기사들을 교수님 영상 소리가 안 바둑 괴물이 들립니다. 영상 소리 안 들려요? 이 바둑 괴물의 정체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바둑 괴물의 정체는 이세돌 구단을 꺾은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더욱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한국 인터넷 바둑 사이트 타이젬에 호련히 등장한 아이디 마기스테르. 밤낮 없이 싸우며 중국의 커제 구단과 한국의 박정환 구단 등 한중일 1인자를 모두 격파했습니다. 연초 또 다른 바둑 사이트 한큐 바둑에 마스터란 이름으로 다시 나타나서도 전승을 이어갔습니다. 압도적 실력과 빠른 판단력으로 대부분의 대국에서 유유히 불계승을 거뒀고 세계 최정상들은 힘 한번 제대로 못 써봤습니다. 이 슈퍼 바둑 괴물의 정체를 두고 바둑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바로 지난해 이세돌 구단을 4대 1로 꺾은 인공지능 알파고였습니다. 알파고를 만든 구글자 회사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알파고의 새 시제품을 시험하기 위해 최근 온라인 바둑 경기를 했다며 마스터 및 마기스테르와 비공식 대국을 했던 이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가요? 지난해 알파고가 나와서 우리 모두가 놀랐는데 이제 그 알파고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게 되었는지 인터넷 바둑 사이트에서 한번 대혼란이 일어나고 전 세계의 바둑 고수들이 다 패배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인간은 인공지능 바둑과 대결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죠. 네. 이제 EU에서 유럽 쪽에서는 로봇에게 전자인간 로봇을 전자인간으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U의회는 스스로 작동하는 로봇에 전자인간의 지위를 부여하는 로봇 규제 결의안의 투표 결과 찬성 17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결의안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차량, 드론 등 다양한 형태의 로봇을 대상으로 하며 1942년 아이작 아시모프가 소설에서 언급한 로봇 3원칙을 토대로 인간의 기본권 존중과 복지 향상을 위한 로봇 연구가 수행돼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봇이 전자인간이라는 개념을 취득하게 된 거죠. 예, 앞으로 이제 로봇과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여기 보세요. 암 환자들은 의사보다 인공지능 처방을 더 따른다고 하죠. 네,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네. 네, 인공지능 도입이 의료계에도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 암 환자들의 임상진료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의료진과 왓슨의 처방이 엇갈리면 왓슨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 도입돼 임상진료에 활용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대장암과 폐암 등 85명의 암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인공지능 의사가 본격적으로 암 환자 진료를 하면서 의사와 왓슨의 처방이 엇갈릴 경우 대부분의 환자가 왓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이 지긋한 교수의 권위가 전과 교수님 화면이 멈춰서 안 들려요. 화면이 안 들려요? 하지만 인공지능 안 의사는 어디까지나 진료의 보조 수단일 뿐 의사를 대체하거나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왓슨은 환자의 체력이나 네, 경제력 그럼 등을 빨리빨리 고려하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않고 기계적으로 네, 처방하는 음성은 것이 들리죠?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자, 화면이 지금 멈췄는데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유할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암 환자들이 인공지능 처방을 더 우선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음성 영상 융합 비서가 등장했는데요. 아주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일반화된다면 우리는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비서들. 지금까지 나온 거는 말로 명령하면 말로 대답하는 음성 인식형인데 이게 또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명령하면 화면으로 보여집니다. 차정인 기자입니다. TV 앞에 앉은 한 여성. TV에게 물어봅니다. 여의도 KBS까지 얼마나 걸려? 자동차로 현재 23분 소요됩니다. 대답과 함께 화면에 지도가 나타나고 이 지도는 이용자 스마트폰에도 전송됩니다. 진이야, 사람 말을 알아듣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TV와 연결된 겁니다. 기존 음성인식 스피커는 음성인식만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화면을 통해서 대화가 가능하고 셋톱박스와 일체형으로 만들어 TV 보기는 물론 KBS 틀어줘. KBS 1채널로 이동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기, 택시 호출에 음식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 같은 인공지능 비서의 역할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비서는 사물 인터넷 기술로 주변 전자기기와 연결돼 음성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진이야, 조명 꺼줘. 때문에 점차 스마트홈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태도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에는 비서라는 말 그대로 개인화에 초점을 맞춘 그런 인공지능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 형태는 이어폰이나 로봇 같은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국내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2025년 11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굉장하죠? 네. 더 놀라운 일도 있습니다. SNS로 뇌파를 주고받는 페이스북에서 드디어 이걸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셋을 껴고 말을 안 하도 머리로 생각만 해도 내 생각이 우리 다른 대상과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SF 소설이 정말 현실로 바뀌고 있죠. 중국도 노동자 대신 인공지능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에 지금 빠지고 있죠. 자, 여기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잠시 음성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 들리나요? 잘 들리죠?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방금 내용 보면서 깜짝 놀랐죠? 예, 아마 여러분들은 학교에 다니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발전 과정 그리고 발전 효과 등에 대해서 잘 볼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한 10여 년 동안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를 많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알고 있는 편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으면 다 답해 주는데 묻기만 하면 화면으로 다 보여주는데 내가 그걸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말한 이 부분은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져야만이 이런 사회 속에서 정말 생존 또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필요한 대목이죠. 자, 인공지능, 우리에게 적이면서도 또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이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의 모습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자리에 미래에 정말 충격적인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예상 실업률이 무려 50에서 70%에 가깝습니다. 미국 경제공황이 25%였습니다. 네. 미국 경제공황 실업률이죠. 25%였어요. 국가가 흔들릴 정도였죠. 그런데 50에서 70%의 실업률이면 이거는 정말 인류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어떤 직업도 이제 그 10년 넘어가면 그 직업 자체가 사라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네, 선생님은 이 부분을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현재 대안이라고 하면 새로운 일을 해결하는 겁니다. 인공지능과 이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인공지능은 특징이 있어요. 빅데이터, 즉 어떤 일에 대한 그 분야에 해왔던 일들이 자료가 있어야 인공지능이 작동합니다. 새로운 일은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은 얼마나 새로운 일이 있을까?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 새로운 일일까? 인공지능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데이터가 명확하게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예. 데이터를 추론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자, 서울시에서 심야버스 노선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야, 심야버스 어디에서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감으로, 느낌으로 말하겠죠. 야, 뭐 저녁에 밤늦게까지 노는 데가 주로 여기 아니겠어? 뭐 신촌, 홍대, 뭐 강남 이런 데 아니겠어? 그럼 어디로 보내야 맞을까? 사실 그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죠.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강남, 신촌, 홍대 뭐 이런 것이니까 이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이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설문한다고 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한국통신에 연락을 해가지고 밤 11시에서 1시 사이에 전화를 거는 사람들을 전부 추적했어요. 그랬더니 전화 거는 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이 강남, 홍대, 신촌이었고 받는 지역이 이제 나오겠죠. 전화 수신 지역을 조사해 봤더니 통계가 나왔죠. 그래서 각 수신 지역이 많은 순으로 버스를 배치했더니 아주 성공적인 노선 배치도가 나왔죠. 네, 빅데이터를 이용한 성공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전화하는 이 과정들을 한국통신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내니까 답이 나왔지만 통계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개인가요? 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 인생의 미래를 설계를 하는 상황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연구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죠. 왜? 통계를 내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새로운 일을 생각해낼 때는 인공지능이 큰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해결할 때는 인간의 이 상상력, 인간의 예측력, 그리고 인간의 이 사고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뭐냐? 새로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실제로 현재 국가적인 수준에서 이
이 일자리의 대안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을 보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국가의 대안, 교육의 대안. 네. 국가적인 대안은 현재 기본소득제도로 가고 있어요. 기본소득제도란 뭐냐? 사회복지제도하고 달라요. 사회복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또 일감을 주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소득을 얻게 하는 것. 네. 자,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실제로 지난해 월 300씩 모든 국민에게 지불하자는 국민투표를 했죠. 물론 투표가 거부되긴 했지만 그 정도로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의 대안이에요.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돈을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실업 문제라는 무슨 뜻이에요? 바꿀 수 없는 결과라는 거예요. 예상 결과예요. 이미 핀란드는 월 100만 원씩 지금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가가 실업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선포한 게 바로 기본소득제도예요. 기본소득을 나눠준다라는 이 방향은 그만큼 큰 이슈가 되는 문제죠. 두 번째, 교육에 대한 대안입니다. 그러면 교육에 대한 대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해결하는 능력. 자, 새로운 일을 해결하는 능력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2013, researchers at Oxford University did a study on the future of work. They concluded that almost 1 in every 2 jobs have a high risk of being automated by machines. Machine learning is the technology that's responsible for most of this disruption. 12, Kaggle challenged its community to build an algorithm that could grade high 고등학교 에세이를 채점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대회를 열었죠. school essays. The winning algorithms 우수한 알고리즘을 매긴 점수는 실제 선생님이 were able to match the 매긴 grades given by 점수하고 human teachers. 같았어요. 사실 글을 보고 이렇게 B+라는 학점을 주는 이 과정을 선생님과 인공지능이 같이 테스트를 했는데 인간과 같다는 거죠. 그만큼 정교해졌다는 거죠. Last year, we issued an even more difficult 작년엔 더 어려운 challenge. 문제를 Can you take 냈는데 images of the eye and diagnose an eye disease called diabetic retinopathy? Again, the winning algorithms were able to match the diagnoses given by human ophthalmologists. 자, 어떻습니까? 결국 진단 과정에서도 인공지능과 인간이 일치했죠. 문제는 Machines are going to outperform humans at tasks like this. 인공지능이 더 A teacher might 잘한다는 read 겁니다. 10,000 자, 선생님 한 명이 40년 동안 10,000개의 에세이를 평가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은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또 의사가 essays over a 40-year 40년 career. 동안 An ophthalmologist might see 5만 개의 50,000 눈을 진료할 수 있습니다. 40년간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은 eyes. A 어떻게 machine 하죠? can see read millions. 몇 분 만에 인간이 하는 내용을 다 처리하죠. 그러니 누가 인간을 쓰겠어요? 인공지능을 쓰지. 이제 이해되시죠? 왜 우리는 실업에 빠지게 Millions 되는지 of essays or see millions of eyes within minutes. 네. Chance of competing 자, against 이렇게 인간은 반복적이고 방대한 양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machines 아주 on 적합하지 frequent 않아요. 기계를 뛰어넘을 수 없죠. 자, 이거는 테드 강연입니다. high volume tasks 예. genes can't do. 하지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Where machines have made very little progress. 기계들은 뭐라고요?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몰라요. 새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인간은 새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현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이게 차이예요. Is in tackling novel situations. 앞으로 They 배우겠죠. can't handle things. 어쨌든 기계들은 전례, 과거의 데이터, 과거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They haven't seen many things many times before. The fundamental limitation of machine learning is that it needs to learn 방대한 양의 전례, 빅데이터를 가지고만 from 학습해야 되기 large 때문에 volumes of 그렇다는 past 거죠. data.
Now, humans don't. 인간들은 그럴 필요가 We 없습니다. have the ability to connect seemingly disparate threads to solve problems we've never seen before. Machines cannot compete with us when it comes to tackling novel. 상황에서 기계를 능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이렇게 직업에 대한 절반이 사라져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해라. 새로운 일. 해결해라. 새로운 일을 해결하려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네. 그럼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에서 위기의 대안과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크게 인간의 교육 방향은 두 개로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교육의 방향에 있어서는 정보교육에 대한 여러분 지금 배우는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분은 정보를 배웁니다. 정보. 국영수사가 미체음 정보를 배우죠. 그러다 보니까 알아내는 능력을 배우는데 현재 미숙합니다. 자, 볼까요? 인간은 알아내야 되는데 알아내는 것보다는 아는 것에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네, 이게 정보교육이에요. 국영수사과 미체음이란 정보를 배우는데 시간을 씁니다. 또 인간은 그 아는 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는 것이 곧 능력이죠. 아는 것이 힘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는 것이 종말이 됐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봤죠? 기계들 움직임. 예, 물어보면 다 답하는 거예요. 나는 물어본 거 다 답 못하잖아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물어본 걸 다 답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인공지능이 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는 알아내야 되죠. 새로운 일을 알아내는 거,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야, 내가 돈을 좀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물으면 인공지능이 답변을 대부분 크게 할 겁니다. 자, 예, 돈을 벌고 싶다면 1. 돈을 쓰지 마세요. 아껴 쓰세요. 2. 돈을 잘 벌 수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예, 3. 예,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으세요. 뭐 이런 식의 큰 답변만 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야, 인공지능, 비 오는 날 돈 버는 방법이 뭐지? 그럼 인공지능은 얼른 조사해가지고 비 오는 날에 이런 것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겠죠. 자, 그럼 비 오는 날 우산을 파는 게 좋습니다. 예, 비 오는 날 택시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우산을 팔려면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해야 되지? 그렇게 인공지능이 계속 묻는 겁니다.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생각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물을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내야 되고 어떻게 묻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정보교육으로부터 탈출이야.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이제는 뭔가 배우기만 하면 하루 8시간씩 16년을 배우면 내가 능력이 있어진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배움의 기술보다 생각하는 기술, 질문하는 기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그게 바로 알아내는 능력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낼까요? 결국 알아내고 싶은 질문을 해야 되고, 알아내고 싶은 질문은 호기심이 생겨야 되고, 그 호기심은 왜 생길까요? 호기심은 내가 관심을 가진 일이 이해가 안 될 때, 내가 관심을 가지 않는 일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내는 최고 능력자가 누군지를 알고 따라가면 되겠죠. 자, 어떤 일이든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내는 능력을 갖는 게 더 뛰어난 능력이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마음으로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와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 중에
예, 나는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아는 것이 힘이다를 배우고 싶은가?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를 배우고 싶은가? 어떤 능력을 가지면 더 뛰어난 사람이 될까요? 자, 한번 여러분 이쪽에다가 이렇게 여기 여백에다가 여기다가 글로 한번 써보세요. 여기다가 글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자, 해보세요. 자, 아는 것과 알아내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와 능력을 위해서. 자, 써보세요. 아는 것, 알아내는 것. 그리고 엔터 치면 됩니다. 자, 써보세요. 아무도 안 올라왔어요, 지금? 네, 알아내는 것. 네. 예, 알아내는 것. 자, 어때요? 다 알아내는 것 쪽으로 가고 있죠? 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알아내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내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우리는 희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보교육의 대안은 당연히 알아내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알아내는 능력을 가지려면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잘 알아내는 사람에게 배워야죠. 잘 알아내는 최고의 수준, 잘 알아내는 사람 중에 최고 능력자는 누굴까요? 네, 학문에서는 노벨상 수상자, 기업에서는 창의적 생산으로 기업하는 사람들, 국가에서는 전쟁에서 책사들, 이런 사람들이 알아내는 최고 능력자들이죠. 네, 이런 최고 능력자들을 데리고 여기 최고 능력자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은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예, 어떤 게 최고의 교육과정일까요? 바로 박사학위. 박사학위는 실제로 모르는 것을 찾아내고 알고 싶은 것을 찾아냅니다. 모든 노벨상 수상자들이 대부분 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뭘 배웠기 때문에? 모르는 걸 알아내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박사학위는 어떻게 알아내는지 볼까요? 먼저는 문제가 뭐지? 라고 세상에 없던 문제를 찾고, 두 번째, 이 문제에 대한 가설. 이렇게 하면 되겠어. 예,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 라는 해법을 찾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검증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는 정말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알아내는 힘을 배우는 교육과정이다. 근데 이걸 배우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16년 공부하고 또 석사과정 2년, 3년 공부하고 또 박사에 가서 한 3년에서 5년 공부하고 거의 25년, 30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공부를 하고 그것도 잘하는 사람, 또 돈도 많이 들죠.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힘들겠죠. 그럼 좀 쉽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알아내는 힘을 쉽게 배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들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은 대단히 뛰어난 방법으로 이 알아내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받는 데 있어서 비교를 한번 해보죠. 서양은 총 나라가 많으니까 그냥 총 토탈해서 인구수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600개, 중국 10개, 일본 20개. 그런데 인구수가 이렇게 됐죠. 그럼 인구수를 30억 명으로 다 맞춘다면, 그럼 서양은 30억으로 맞췄을 때 그대로겠죠. 30억이 600개니까 600개. 여기는 30억이니까 2배에서 20개. 30억에서 4배에서 400개.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는 얼마나 되겠어요? 200개에 1,500만 명이니까 이런 경우는 총 4만 개가 나옵니다. 네, 유대인은 4만 개 받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600개 선에서 멈춰 있습니다. 무엇이 능력일까요? 굉장하죠. 이 정도 노벨상을 받는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항상 알아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서양의 영재교육도 유대인이 못 미치는 걸 볼 수 있죠.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아낼까? 궁금하잖아요. 우리나라하고 한번 비교해봤어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 여기는 1,500만. 우리는 IQ가 105, 2위. 여기는 95, 35위. 노력도 최고, 여기는 중상. 피사 순위도 1위, 여기는 40위. 자, 이렇게 뛰어나죠. 한국인이 대단히 뛰어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렇습니다. 노벨상은 우리 유대인이 30%, 4만 개죠. 우리는 한 개인데 사실 평화상이죠. 평화상도 중요한 상이긴 하지만 뭔가를 알아내는 상으로서는
학문상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자, 그 결과로 미국 명문대에 30% 다니고 아시아 전체가 5% 다니고 뉴욕 변호사가 40%라면 한국인은 3%, 500대 기업의 45명, 45%, 여기 0.3%.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배우느냐, 즉 질문을 통해서 배우느냐 아니면 암기를 통해서 배우느냐, 이걸로 인해서 갈라지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러면 유대인보다 더 나은 학습 방법은 없을까요? 선생님이 이거를 20여 년간 연구했습니다. 유대인보다 더 나은 방법. 아까 박사학위보다는 어때요? 유대인 방법이 더 쉬웠죠. 근데 박사학위는 정말 어려워요. 모든 사람이 박사학위를 따기는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대인 방법보다 더 쉬운 방법이 필요해요. 사실 유대인 방법의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 방법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유대인의 하브르타, 즉 토의 토론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연구한 방법이 있어요. 아주 적은 노력으로도 최고 효과가 가능한 방법이죠. 네, 그것은 우리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네, 이런 사례를 통해서 볼 때 99%의 문맹률을 지난 100년 전에 우리는 해결을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문맹자를 찾으려면 정말 찾기 힘들죠. 이렇게 어려운 일도 해결하는데 우리의 알아내는 힘을 개발하는 걸 왜 못할까요? 자, 알아내는 힘을 한번 알아본다면 바로 이런 기술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알아내는 힘, 인지력이라는 말이 아는 것입니다. 알아내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기도 하고 알아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상황을 알아내는 것, 언어를 통해서 알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알아내는 능력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 알아내는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아주 귀한 여행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바로 책 읽기를 통해서 알아내고, 알아낸 능력을 가지고 교과서를 알아내고, 학교 성적을 높이는 법을 알아내고, 또한 책 읽기를 통해서 알아내고, 그 알아낸 것을 또 사회에 적용해서 또 알아내고, 네, 이런 알아내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대량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알아내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량 실업에 대한 알아내는 능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대량 실업에 대한 문제는 내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알아내면 그것이 곧 내 실업을 해결하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촌에 많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알아내는 능력을 갖춘다면 실업은 사라지게 되겠죠. 네, 이렇게 두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한번 제공을 해봅니다. 네, 그동안 선생님이 개발해왔던 이 인공지능에 대한 대비책, 네,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능력을 개발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인지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인지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알아내는 과정에서 책 읽기를 통해서 알아내는 것, 상황 속에서 알아내는 것.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좀 쉽지 않습니다. 학교는 주로 언어를 가지고 알아내거든요. 네, 글과 말을 통해서 알아내는데, 상황은 글과 말보다는 행동과 체험이죠. 물론 상황을 알아내는 것이 더 잘하는 것입니다만은 배우는 과정에서는 주로 언어를 씁니다. 글과 말을 통해서 알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올리온 독서 저수를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을 훈련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후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올리온 독서 저술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올리온 독서 저술 프로젝트고요. 일시는 12개월 기간입니다. 기간. 네. 12개월 동안 매주 2회 해당 2시간씩 진행합니다. 그리고 올리온 독서와 저술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저와 또 우리 연구팀장 또 조교들이 함께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조교들은 현재 올리온 스쿨의 코치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정 개요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교육 과정을 만들게 된 것은 인공지능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춰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인공지능을 대비한 인공지능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역량을 갖추려면 당연히 뭔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또한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당장 결과를 내야 되죠. 학교 시험에서 또 학교 발표에서 어떤 테스트에서 여러분은 결과를 내줘야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인지기술을 배움으로써 올리온 독서와 저술 역량을 개발함으로 학교 성적과 미래 역량을 동시에 갖추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공지능 시대에 인지기술을 배워서 인지기술로 독서도 하고 또 교과서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책을 쓰기도 해서 학교 성적과 미래 역량을 동시에 구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들어가면 올리온 독서 교육의 2가지, 저술 교육의 3가지가 나옵니다. 자, 독서는 어떻게 하느냐? 책을 읽는 과정에서 목차를 가지고 읽는 겁니다. 목차를 가지고 읽거나 지문을 가지고 읽는데 이 2가지를 잘 믹싱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독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자, 목차를 가지고 어떻게 책을 읽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도서의 주제를 파악하는데 이게 목차입니다. 이 8개의 목차를 가지고 주제를 파악하는데 이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성공이 필요해 라고 말하면 이걸 주제문으로 바꾸면 이런 말이 되겠죠. 나도 성공하고 싶다 이런 말이죠. 자, 2장에 나는 스스로 한다 라는 말의 핵심은 주도적이 된다는 말이죠. 1장과 2장의 관계, 나는 성공하고 싶다 해서 나는 스스로 한다. 이걸 엮으면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되죠? 인과관계이면서 통합하면 나는 주도적으로 성공하고 싶다가 됩니다. 나는 스스로 한다가 주도적이니까 나는 주도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째. 이제 1, 2주장 합쳤으니까 나는 스스로 성공하고 싶다죠. 그 다음에 3장을 합치면 3장은 나는 집중한다, 고로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리해보면 위의 제목에서 핵심은 집중인가 존재인가.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실 때 이 말은 집중하자는 얘기인가요? 존재하자는 얘기인가요? 네, 바로 나는 집중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집중하는 것이다. 즉 집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책의 목차를 가지고 책을 읽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치면 나는 주도적 집중으로 성공하고 싶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도서 주제들을 중심으로
예, 4장을 파악하고 4장을 한 장과 연결하고 그 다음에 4장의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또 5장과 연결해서 우리는 책을 읽을 때 목차만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겁니다. 물론 목차로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목차가 의문형일 때 그때는 다시 지문에 가서 찾아와서 책을 읽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서의 주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목차형 독서와 지문형 독서이죠. 자, 목차형 독서는 당연히 전체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고 지문형 독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차와 지문형이 만나서 올연 독서 교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이것의 결과로 해서 교과서 공부를 할 때도 똑같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올연 독서 교육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올연 조술 교육으로 넘어갑니다. 네, 올연 조술 교육은 먼저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설계하는 것 자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한 게 있고 학생들이 한 게 있는데요. 네, 먼저 선생님들이 한 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올연 조술에서 자, 장영실에 대해서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조술을 하게 됐습니다. 보이죠? 네. 올연 조술에 있어서 장영실에 대한 조술인데 여러가지 설계를 거쳐서 7차 설계에 왔습니다. 예. 패러다임을 바꾼 천재다. 15세기 최고의 공학의 천재다. 최고의 천재를 따라하기. 네,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으니까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것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꿨느냐? 과학의 패러다임을, 농업의 패러다임이 출신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아래로 계속 내려가면서 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우리는 최고의 공학 천재인 이 장영실을 중심으로 또 아래 하위에서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대로 글로 옮겨서 저술을 하는 거죠. 이걸 보고 저술 설계라고 합니다. 네, 재미나죠? 이렇게 해서 책을 읽고 요약하고 그 요약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또 다시 저술 설계를 하고 그 저술을 설계를 가지고 그대로 글로 쓰면 그게 바로 저술형 설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크게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강 1시는 17년 2월 4일 9시부터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코칭은 1회차와 2회차로 나눠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1회차는 기술 코칭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코칭하고 2회차는 주로 관리 코칭이에요. 선생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걸 가지고 집에 가서 연습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관리를 받아가면서 코칭하는 과정이죠. 자, 커리큘럼을 보면 자, 먼저 제일 먼저 하는 게 동기 강화죠. 동기 강화는 매일 또는 매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교육, 인지기술을 어떻게 응용하지? 네, 올연 일지매 기술이라고 있죠. 네, 그거를 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서교육 한 8개월 정도, 저술교육 4개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한꺼번에 그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커리큘럼을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방향이죠. 예, 어떻게 관리를 할까? 네, 첫 번째 작용관리. 예, 자주경영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짝꿍관리, 그리고 조교관리. 예, 조교들이 주중에 나서서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같이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관리를 했을 때 여러분은 좀 더 효과적인 역량을 갖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예상 결과라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쫓고 있는 인지력 개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독서력이 개발될 거고 그 다음에 저술 능력이 개발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개발이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천재적인 역량을 끌어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게 우리 올연 독서 프로젝트의 방향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자세한 것은 이제 우리 김윤정 실장님과 함께 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올연 독서 저술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빨리 많이 바뀌고 학교 수업에서도 두드러진 결과를 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